이제는 다음 장 보도록 합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일 때 어쩔래라는 얘기예요. 고가주택이라 한다면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이 서로 같을 수가 있고요. 주택면적이 상가보다 더 클 수가 있고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죠? 요걸 합푼다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 이상이에요. 그죠? 그러면 세법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주택과 상가가 복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적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돼 놨어요. 그걸 뒤집어 생각한다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넓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마.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적거나 같다고 한다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주택의 부수토지는 안분하면 되죠. 안분은 면적으로 안분하면 되겠죠. 그러면 주택과 부수토지, 그 다음에 상가와 부수토지가 되는데 이 방정 맞은 것이 시행령 160조에다 가로 속에 써놨어요. 주택 주거 용도 외에 용도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써놨어요. 그 말은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이라 한다면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 실가예요? 양도 가액이에요? 자, 고가주택이 12억 초과가 고가주택이라고 했어요. 양도 실가가 12억 초과요? 양도 가액이 12억 초과요? 질문 같은 질문을 왜 합니까? 할 수도 있지만 안 그래요. 양도가가 항상 실가요? 기준시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말장난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취득가액은 취득실가 플러스 매입 부대 비용 등록을 한 게 취득가액이에요. 분명히 세법에 써져 있어요. 고가주택이란 양도실가가 12억 초과비라고 그랬어요. 근데 위에서 이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가로 닫고 써졌기 때문에 부수토지를 포함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로 속에 상가인 경우로 한다면 상가와 부수토지는 비과세를 해준다 못 해준다? 비과세를 못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말썽이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거. 그러니까 해당 주택이 2층짜리 주택이에요. 2층 주택인데 이게 만약에 40평짜리고 이게 40평짜리라고 합시다. 전체 양도가가 만약에 20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40과 40이니까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같거나 적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안분을 해보죠. 뭘로 안분해요? 20억 곱하기 분수의 분모가 뭐예요? 이걸 A, 이걸 B라 합시다. B가 주택이에요. 주택이고 요거 상가예요. 어떻게 쪼개요? 그냥 80분의 40이에요? 그럼 큰일 나요. 무조건 백조에서 뭐라고 써놨어요? 백조에서 기준시가로 쪼개라. 감정가로 쪼개라. 기준시가로 쪼갠다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B에 뭘 넣어야 돼? 분모에다가 B에 개별주택 가격을 넣어야겠죠. 그죠? 그럼 개별주택 가격은 뭐가 들어있어요? 주택 부수토지에 기준시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그럼 못 들어간 게 뭔만 남았어요? 상가의 일반 건물 기준시가, 그 다음에 상가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를 분모에 넣어야겠죠. 거기다가 B점의 개별주택 가격을 대입하면 20억 중에 주택가격의 X값이 나오겠죠. X값이 만약에 12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집은 고가예요? 고가 아니에요? 고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왜? 12억 초과 안 했잖아요. 혹시 몰라요. 12억 1원이면 고가겠죠. 1억에 과세해봐. 지금 몇 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곧바로 비과세. 그러나 이것은 과세예요. 그죠? 왜? 같기 때문에. 자, 반대로 해봅시다. 이게 41평방미터고 그 다음에 상가 부분이 40평방미터예요. 그러면 원론적으로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더 크니까 뭐가 돼요? 전체가 주택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봤다고 한다면 20억에 팔았으니까 이건 뭐예요? 고가주택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방정맞게 경우에 예전에는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 40평이 주택에 흡수돼 가지고 통째로 비과세가 돼버렸어요.
그죠? 근데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이 41억과 41평방에다가 40평방에 긴축가를 대입해봤더만 나온 값이 12억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 주택은 고가예요? 고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비과세? 이것은 과세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이 더 각거나 넓은다면 전체를 가지고 고가를 판정하되 쪼개봤더니만은 주택가 부수가 12억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고가가 아니다. 곧바로 비과세. 하지만 이 160조의 가로 규정 때문에 상가와 부수는 무조건 과세를 해야 한다. 이 논리입니다. 이게 지금 보실 구분, 비과세 대상, 과세 대상, 장기부의 특별공제입니다. 그래서 세분화시켜 설명한 건데요. 저기 그 뒷장을 봐요. 뒷장을 사례를 보시죠.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복합주택인데 1층 상가와 2, 3층은 주택인 경우로서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더 넓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볼 거예요. 근데 양도가가 15억에 팔았어요. 22년 5월 1일 날 양도했답니다. 즉 개정세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취득가액이 1억이래요. 기타 필요경비 6천만 원, 12년 1월 4일 날 취득했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 2년 이상 거주를 했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특공제의 표 2를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근데 혹시 여러 선배님들 보시다 보면 혹시 그런 해석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동일 세대 상태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표 2를 적용에 있어서 거주기간은 망자와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해서 적용한다. 이 말 혹시 유권에서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근데 상속받은 재산의 세율은 망자가 취득한 때부터 보유년수를 기산하게 하죠. 104조 2항에 써져 있어요. 그런데 장특공제는 상속받은 재산은 원래는 안 그랬었어요. 원래는 세율처럼 망자가 취득한 때부터 보유년수 적용했었어요. 근데 97년도에 개정을 했어요. 그걸 삭제해버렸어요. 삭제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특공제의 보유년수의 기산점은 언제다? 상속 개시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말썽이 난 거예요.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사는 도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상속을 받아서 그 집을 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과세 대상이에요. 그럼 장특공제를 만약에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가 되죠. 그러면 아버지랑 아들이 살았던 통산해서 2년 이상 10년을 살았다고 합시다. 그럼 장특공제 80%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 30%를 적용할 거냐? 뭐가 맞아요? 극단적으로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아들이 10년을 같이 살았어요. 상속이 개시됐어요. 아들이 그것을 4년 만에 팔았어요. 근데 그 집이 고가에 걸렸어요. 그러면 12억 초과손 양도차익 과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특공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산 게 14년이니까 80%를 적용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8%를 적용합니까? 이 이야기예요. 16%. 뭐가 맞아요? 유권 해석은 아주 오해하기 쉽게 만들어 놨어요. 동일 세대로서 해당 주택을 망자와 상속인이 같이 거주했다면 표 2를 적용할지에 해당 여부 판정만큼은 통산해서 계산한다. 예. 그럼 뭐래요? 2년 이상 거주기간 여부의 판정. 2년은 살아야만 표 2를 적용해 줄 거니까. 그죠? 그때 2년 이상의 해당 여부는 통산해 줄게. 그러나 장특공제는 상속 개시부터 4년이니까 16%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표 2를 적용하면 8%예요. 그죠? 근데 표 2를 적용하면 16%는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니, 잠깐만요. 4%, 8%. 그럼 32%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80%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 해석을, 그 유권 해석을 자세히 보면은, 그 말이 나오는데, 대충 얼렁뚱 보면, 통산해서 80%구나. 100% 추징당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봅시다. 15억에 팔았는데, 양도가를 쪼개봤더니만은, 상가는 5억 2,500, 주택은 9억 7,500이래요. 9억 7,500 세금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주택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쪼갠 값이 12억이 안 되니까 주택은 통째로 비과세해줘 버렸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러시다 보면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이게
분명히 다 더우면 고가인데 이거 어쩌란 얘기지? 혹시 고민 안 해보셨어요? 그다음에 상가는 무조건 예외 없이 과세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축약한다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되 전체 양도가가 10억을 초과했다면 일단 고가로 보란 얘기입니다. 가서 쪼개봤더니만 주택과 부스토지가 10억이 안 되더라. 통째로 비과세, 상가 부스토지는 과세. 주택과 상가 면적이 똑같더라. 똑같은 결과값이에요.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을 비교했더니 상가 면적이 더 넓더라. 그러면 주택만 갖고 12억 초과를 따져요. 네. 그러면 그것이 12억이 넘으면 10억 초과 과세, 상가는 몽종을 과세. 12억이 안 된다면 주택은 비과세, 상가는 과세.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12억 넘은 고가주택은 복합주택이기로 한다면 상가는 무조건 뭐다? 과세다. 중과해요, 안 해요? 중과 안 해요. 상가는 주택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게 뭐예요? 공부상으로는 상가예요. 실제는 가봤지만 주택이에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여러분이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로드뷰를 꼭 보세요. 로드뷰를. 보실 때 도시가스가 들어간가 안 들어간가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가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도시가스 사용량을 검침해 보세요. 그러면 상가일 때 사용량하고 주택의 사용량 판이하게 다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세무서 직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귀신같이 알아요. 세무서 직원이 알까요? 국세청 컴퓨터가 알아요. 네, 주민등록을 다 끼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단 말입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상가에 부속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주거용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주택으로 봐요? 상가로 봐요? 예, 1층에 이렇게 상가예요. 근데 여기는 한 70%는 점포예요. 30%는 주택이에요. 주거용이에요. 그럼 요 30%에 해당되는 이 면적을 주택으로 봐요? 상가로 봐요? 상가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여기서 먹고 자고 싸버리면 주택이에요. 근데 상가를 관리 유지할 목적으로 임시 방편적인 주거용이라고 한다면 그건 주택이 아닙니다. 왜? 상시 주거용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전방, 학고방에 붙어 있는 조그만 방, 그건 주택이 아니다. 그냥 상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가주 설명했고요.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요. 여기 소득세법 개정 핵심 개정 내용인데요. 너무 많은 개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2년 동안에 20번의 개정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사항을 보시도록 하고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세법 개정에 관련된 몇 년 몇 월 며칠 이후, 몇 년 몇 월 며칠 이전 이걸 기억할 목적입니다. 다 그래요. 2010년 8월 2일이 무슨 날이에요? 정부 대책 발표일이에요. 2019년 12월 16일 정부 대책 발표예요. 2020년 7월 10일 정부 대책 발표일이에요. 그에 따라서 세법이 개정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많이 개정된 게 2019년 2월 12일이에요. 154 5항, 155조 20항 다 그때 개정했죠. 그랬다가 싹 2022년 5월 30일 날 전부 삭제해버렸죠 또. 자, 이제는요. 2년이냐 1년이냐 일시적 2주택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거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 이거하고 거주주택 2년 이상 거주 조건 있잖아요. 맨 처음에 본 거 그 두 장은 여러분 책상에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붙여놓고 오시면 이거 못 외웁니다. 기본 틀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이 제 책을 보시면 표가 많아요. 근데 표를 그냥 보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앞에 주저리 써진 내용을 읽어보고 표를 보면 기억이 오래됩니다. 자, 표를 보시면 주택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있고 인 경우가 있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한 경우가 있어요. 해당 주택이 2년 이상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자, 원론적으로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2년 이상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간혹 질문이 뭐냐면 취득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팔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2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2년 살아야 돼요. 반드시요. 자,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지한 주택을 한다면 2년 이상 안 살아도 무조건 돼요. 이제는 가운데 쪽에 조정 대상 지역이 어쩌려는 얘기죠. 여기서 취득 당시라고 한다면 대검 청산일과 이전 등기 접수의 빠른 날이겠죠. 그날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근데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2년 안 살아도 좋다. 이건 무조건 좋다는 얘기죠. 배울사 1항 본문 규정에 있어요. 가로 속에요. 그 다음에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을 한 사실이 있고 계약금 완납 사실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단 조건이 있어요. 취득일 현재, 그 계약일 현재 무주택 세대라고 한다면 안 살아도 돼요. 근데 유주택자라고 한다면 2년 살아야 돼요. 이게 벙어리 냉가스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의뢰인들 말을 100%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몰라서 답변을 못 한 거예요. 이게 미주알, 고주알 다 물어봐야 돼요. 나중에 세금 추징돼봐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잘못해서 세금 추징됐잖아. 당신이 세금 내라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리고 모 선배님은 파산 선고받았잖아요. 세금을 못 내가지고. 대법에서 져버렸어요. 네. 자, 동그라미 4번 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로서 17년 9월 18일 이전에 양도한 주택이라 한다면 정부 대책 발표하고 17일 날 9월 17일 날 세법을 개정했거든요. 그러면 안 살아도 좋다.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 계약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을 현재 무주택 세대라면 안 살아도 좋다. 유주택이라면 반드시 2년 살아야 된다. 그럼 이걸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그럼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양도 당시에 계약서를 반드시 뭘 확보해라? 취득 당시 계약서를 확보하라는 얘기였는데 없대요.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부 등본에 건물분 등기부 등본에 뭐가 써져 있을까? 갑구에 등기 원인일이 있죠. 등기 원인일이 계약일이에요. 그것도 그러면 세무서에 또 소명 요구 나와요. 진짜 계약금을 줬냐 이거죠. 그죠? 물론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금을 줬으니까 계약이 성립됐고 매매가 됐겠지만 그래도 저 같은 사람 만나거나 특히 죄송합니다. 성차별 아니에요. 여직원 만나면 소명 요구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계약서에 써져 있는 계약금 상당액이 이 양도자의 예금 계좌에서 인출된 걸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거의 계약금은 예금으로 이체해 줍니까? 현금으로 건네줍니까? 현금으로 건네줘요. 그죠? 그래도 그 다음에 계약금을 딱 맞게 안 빼요. 더 많이 빼요. 주로 많이 빼요. 왜? 복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돈이 그 돈이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반증을 못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금 통장에 거래 내역서를 출력해서 같이 붙여줘라. 예. 그 다음에 신고하실 때요. 저는 미주알, 고주알 다 써줍니다. 세무서 과세관청 입장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그냥 어영부영 대충 하지 말고요. 힘들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전화가 와도 여러분 세무서 전화 오면 가슴 덜컹 내려앉죠. 양도자 누구 때문에 전화했는데 근데 내가 신고할 때 미주알, 고주알 다 써놔버려요. 모든 조문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을 다 해놔요. 그러면 나중에 전화가 오잖아요. 걱정될 거 없어요. 그거 뭐 때문에요? 그러면요. 엑셀을 만든 그 페이지, 몇 페이지에 몇 번 보세요. 그거 써져 있죠. 예, 이렇게 된 거예요.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예, 미주알, 고주알 다 써놓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이지만 양도세나 상속증여세 신고하실 때 가급적 세액계산 프로그램 쓰지 마세요. 가급적 한 번만 해보세요. 힘들지만. 엑셀로 해보세요. 엑셀로 하면요. 진짜 편해요. 편할 뿐더러 나중에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예상세를 검토해 볼 수도 있고요.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세액계산 프로그램은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가 나와요. 엑셀 하면은 절대 관련 규정을 안 잊어먹습니다. 왜? 자꾸 하니까. 그렇죠? 기본 틀을 만들어 놓고 엑셀에 넣어 보세요. 그러면 서로 링크만 시켜 놓으면 양도금만 턱 집어넣으면 세금이 탁 계산되게끔.
자, 다 아시잖아요. 엑셀 1도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굉장히 편리해요. 처음에 하면 힘들지. 한번 해보세요. 대신에 만들 때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만드세요. 자, 다음에 동그라미 7번. 19년 12월 16일 이전에 세무사 지자체 임대사업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 의무기관과 임대료 5% 예정 모추 임대주택을 한다면 이게 아까 지금 세 번째 말씀드려요. 이게 말썽이 났어요. 거주주택 2년 살아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안 살아서 하니까 서로 모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칙에다가 이런 경우로 한다면 종저기준을 따라주라는 내용이 동그라미 7번입니다. 동그라미 8번. 21년 12월 20날부터 24년 12월 30일 상생 임대주택이에요. 상생 임대주택이 1주택일 때 2년 이상 거주하는 좋다. 5% 넘기지 말아라. 1년 6개월 이상 직전 임대체계를 충족을 해라. 그렇다면 해당 주택은 안 살아 좋다. 곧바로 비과세 해줄게. 이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9번. 1번부터 8번 중 어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한다면 해당 주택 2년 살아야 돼요. 유주택일 때 2년 살아야 돼요. 조정 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 완납했다 하더라도 그때 시점에 유주택자는 2년 살아야 돼요.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일 현재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관계없지만 유주택 2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예외 규정에 해당된 안 된 조정 대상 수준주택 2년 살아야 돼요. 거주주택은 배급사 일환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주택입니다. 별도 규정이에요. 반대 2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여부에 불문하고 요러한 경우에는 2년의 규정을 적용 안 한다. 2년의 보유와 2년의 거주를 적용 안 한다는 규정이죠. 근데 많이들 아시는데 어디가 있냐면 이거 빼먹었나? 빼먹 아닌데? 자, 2000년 12월 30일, 24년 10월 30일까지 상생 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 건설임대주택이죠. 사업인정 고시정 수용되는 경우, 취약 근무상 입변에서 1년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 거주가 필요한 초를 2년에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취득한, 거주한, 취약 진료, 학교폭력, 금병사 주택. 하나 또 있는데 하나 빼먹었는데, 집이 두 채예요. 이 사람이요, 육군 대위예요. 예, 서울에 집 한 채 있고요. 저기 상무대, 강주에도 집 한 채가 있어요. 이 사람이 OAC 교육, 소령 이상의 인관을 하려면 OAC 그 고등 군사반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갔어요. 그 집을 샀어요. 나중에 교육 끝났어요. 그 집을 팝니다. 자, 그 집 팔면은 그 집 2년 거주해야 돼요. 2년 보유해야 돼요. 그거 적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밖에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 때문에 취득한 주택은 그 사유가 해소가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해당 주택은 비과세 해주마. 그 규정이에요. 부득이한 주택. 예외 규정이 하나 있어요. 자, 다음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이건 조정 대상 지역, 두 개 다 조정 대상 지역이면 반드시 지금 기준으로 말할게요. 2년 내에 팔아야 돼요. 어느 한쪽만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정주택 몇 년 내에 팔아야 돼요? 1년 내에 팔면 돼요. 이게 그 외에 중간에 있는 동그라미 3번부터 동그라미 8번까지는 특별하게 만날 일은 별로 없지만 왜? 다 지금 다 2년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예, 그건 여러분이 좀 알아서 하시고. 자, 다음에 입법 예고사항이요. 다른 건 큰 문제가 없는데요. 세율이 바뀐답니다. 근데 정부에서 굉장히 홍보 많이 했어요. 세율 바꿔서 세금 부담 낮춘다고. 근데 정작 과세 표준이 낮은 것만 세율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높은 놈은 세율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잡혀가니까. 그 다음에 소세법 90조 2의 2월 과세 규정, 101조 2항의 부당해상 부인 규정에 5년 이내 양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년으로 연장하겠답니다. 근데 이 연장했을 때에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 적용할까요? 다른 걸 적용할까요? 항상 여러분이 세법 읽으실 때 꼭 뭘 읽어봐야 돼요? 꼭 부칙 꼭 읽어보셔야 돼요. 부칙. 부칙에 뭐라고, 입법 예고된 내용의 부칙 규정을 경과 규정을 뭐라고 하냐면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하겠답니다. 그러면 2022년 12월 말까지를 증여받은 것은 5년이겠죠. 근데 여기서 증여라는 게 꼭
증여만을 요구해요? 증여 의제도 포함돼요? 증여 의제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매매예요. 근데 실제 들어가면 증여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증여를 가장한 매매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적용 안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증여는 민법상의 진짜 증여란 얘기죠.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난 게 뭐예요? 부담부 증여죠.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담부 증여를 했어요. 근데 해당 재산 첫 번째 문제가 해당 재산의 평가를 뭘로 할 거냐가 먼저 확정돼야 돼요. 만약에 기준시가로 평가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고 합시다. 예. 그러면 양도가도 부담부는 기준시가로 적용해야 돼요. 근데 감정가로 했어요. 그러면 취득가도 실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감정가는 실가의 유형이 한 아류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10억짜리를 증여했는데 부담을 3억으로 오고 순수증을 7억을 했어요. 5년 내에 팔았어요. 그러면 부당이상분이나 2월 가서는 얼마짜리만 해야 돼요? 7억짜리만 해야 돼요. 7억짜리. 3억짜리는 하면 안 돼요. 3억짜리 이미 양도가 벌어져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를 했는데 당해 자산에 부담된 채무여야 돼요. 다른 재산에 부담된 채무도 포함돼요. 당해 재산이에요. 근데 부채가 10억이에요. 근데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전체 평가액은 8억이에요. 근데 10억을 부담을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억이 부담이고 아니 8억이 전체가 8억짜리인데 10억짜리 채무를 인수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역증여 문제가 생겨요. 역증여.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2억을 증여한 꼴이에요. 그럼 세금 신고를 2번 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담부 증여일 때 애정신고는 통상적으로 2달은 말이지만 부담부 증여 예외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석 달이 되면 말일까지 하시면 돼요. 예, 부담부의 증여와 부담부의 양도세를 신고기한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죠? 자,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예. 다음에 나머지는 조정 대상 지역 일람표입니다. 일람표요. 쭉 보시면 지금 남아있는 데는 서울, 과천, 광명, 하남, 성남만 남았어요. 근데 성남은 중원구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표를 보실 때 유심히 봐야 돼요. 유의사항, 특히 유의사항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이제 표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표를 축약하다 보니까 이 날짜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더라도 잘 보셔요. 예를 들어서 안산시를 봅시다. 안산시. 안산시가 지정지역 공고일이 2020년 6월 19일이죠.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는 6월 19일 후부터예요? 6월 19일 이후부터예요?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안 살아도 돼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6월 20날부터 2년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집이 단원구 대부동동이라고 합시다. 대부동이라고 합시다. 대부동동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것을 지금 판다고 합시다. 그러면 양도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중과 대상이에요, 중과 대상 아니요? 아니에요. 중과 대상은 중과 대상 주택수에 들어가면서 양도주택이 양도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있어야만 돼요. 만약에 여기 열거되어 있는 죄송합니다. 단원구, 대부동동 등등을 제외한 지역은 계속화의 조정 대상 지역임. 여기에 열거된 동지역이 아닌 지역이라고 합시다. 해제가 2022년 7월 5일 날 해제됐고 22년 11월 14일 날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7월 5일 기준으로 생각합시다. 7월 5일에 해제 효력의 발생 시점 언제부터예요? 2022년 7월 5일 0시부터예요. 그러면 지정지역 효력의 존속 만료일은 언제예요? 2022년 7월 4일 24시까지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대부동동이라고 합시다. 대부동동을 2022년 11월 10일 날 팔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중과예요, 중과 아니에요? 중과 아니에요. 이미 위에서 제외돼 버렸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에 열거된 동이 아닌 경우로 합시다. 2022년 11월 12일 날 팔았다고 합시다. 이것은 중과 대상 2예요. 예, 이에요. 이거 유의사항을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써놓은 곳이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서울, 과천, 광명, 하남, 성남인데 다 들어가는데 성남만 조심하세요. 성남 찾아보세요. 중앙부를 제외한 지역만 중원구만 해제가 됐어요. 나머지는 전부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상황 따라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한 일례로 해봅시다. 아무 하나 줘보실래요? 질문 문제요. 27번 해봅시다. 27번 안 갖고 계시죠? 그랬어요? 저기 25번. 공동소유 고가주택 양도시 신고인별 양도가에. 이런 게 어디 나오냐면요. 아버님이 8년 이상 제천한 농지예요. 그러면 3년 이내에 팔면 상속의 농사를 안 지어도 돼요. 근데 3년을 경과하면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얼마만큼요? 1년 이상 지어야 돼요. 언제요? 상속 개시 후 1년이요. 아무 때나 1년이요. 아무 때나. 어떻게? 계속하여 통산하여. 아니요. 계속하여요. 계속하여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10년 농사 짓다 돌아가셨어요. 3년 내에 팔면 안 살아도 관계없어요. 농사 안 지어도 관계없어요. 가면 돼요. 근데 3년이 넘어버렸어요. 그럼 농사를 지어야 돼요. 아무 때나 1년을 어떻게? 계속하여. 그 말은 간혹 이르시다 보면 그 엉뚱한 요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과세관청에서부터. 그 사람이 11월에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팔 때는 4월 달에 팔았어요. 근데 전체를 더면 딱 8년이에요. 예. 근데 11월, 12월, 1월, 2월, 3월을 다 빼버리면 8년이 안 돼요. 농사 안 지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농사 안 지은 기간이 월동기 때죠. 월동기 농사 안 지은 기간 빼면 8년이 안 돼요. 감면 배제.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 계절적 이유 때문에 휴경기간은 제청에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하여 1년이면 최소 한 번은 뭘 해라는 얘기예요? 한 번은. 모내기를 한 번 해야라는 얘기예요. 모내기를 한 번. 예, 모내기를 하고 나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이 될 거니까요. 그런데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팔았으면 1억 한도예요. 그죠? 아버님이 죽었어. 10형제가 상속을 받았어요. 아버님이 10년 농사 지은 거예요. 그러면 세금 한 푼도 안 낼까요? 농지 기준으로 1억만 감면해 줄까요? 즉 상속인별로 1억을 감면해 줄까요? 농지 기준으로 1억 감면해 줄까요? 상속인별로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는 그게 어떤데 아다리 죄송합니다. 우연치 않게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기 직전에 돈을 팔려고 맘먹었어요. 계약금 받았어요. 중도금 받았어요. 잔금을 받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첫 번째 문제. 계약금과 중도금은 상속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금 자산으로 상속에 넣어야 돼요. and 계약금과 중도금 뭘로 넣어야 돼요? 채무로 넣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건 말건 아버님이 돌아가신 때가 해당 자산의 취득 시기예요. 그러면 상속재산에 그 농지의 가액이 평가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자,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2달 후에 대금청산을 받았어요. 그러면 감면은 상속인별로 1억 감면입니다. 어디에도 131조 어디에도 감면한 종합계획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요. 고가주택 양도할 때 신고인별 양도가 어쩔래?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시행령 163조에 가면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 가액분의 양도가 마이너스 12억을 대인 X값을 과세 대상인 양도 차익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양도 차익이 토지만이요, 건물만이요, 토지, 건물 다요. 다죠. 그 다음에 이게 양도가가 토지만의 양도가요, 전체 다 한꺼번에 합계금액이요. 합계금액이요. 근데 아까 제가 앞전 시간에 설명할 때 2평이 2억에 했다. 전체가 101억이다. 2억의 양도 차익이 만약에 1억이라고 가정한다면 1억 곱하기
X값 이렇게 구한다 하겠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양도권이 2억인데 왜 101을 대입해요? 예? 이것은 비율에 지나지 않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하겠는데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기본 통치에 보시면 무지하게 어렵게 써놨어요. 근데 법은 해석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지만 그냥 무대뽀로 오세요. 토지와 건물의 양도 차익이 건물이 만약에 3억에 나왔고요. 토지가 5억에 나왔어요. 전체 양도가가 만약에 100억이라 가정합시다. 그러면 3억 곱하기 100분의 100 마이너스 12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냥 12억 초과 상당 비율일 뿐이에요. 그 이유를 왜 이렇게도 문제가 없는 이유를 자,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중학교 2학년 때에 대입, 치환, 약분, 통분하면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라는 얘기. 자산별로 과세대 전체 양도 차이를 구해서 전체 양도가분에 전체 양도가 마이너스 11을 대입한다. 여기 사람이 만약 소유자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한다면 각각의 양도 차이를 구해라. A가 양도 차이 구해서 전체 양도가분에 양도가 마이너스 9억 대입합니다. 세법은 이렇게 안 써져 있어요. 뭐 써졌냐면 지분의 양도나 양도시가 다르거나 어느 한쪽이 미등기라고 한다면 양도한 면적, 양도한 가액을 양도 면적으로 나누어서 전체 면적으로 곱한 것을 9억 12억 초과가 그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라고 한다면 사실관계 5명이 공동소유인데 지분이 5분의 1씩이라 합니다. 양도가 50억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인 A가 다른 주택이 없어요. 나머지 네 사람은 각기 다른 주택이 있어요. 문의. A가 양도가를 얼마에 봐야 하는지 10억으로 봐야 있어야 비과세한지 아니면 50억으로 봐야 되는지. 자, 첫 번째 문제. 이게 아무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온다면 여러분이 의뢰인이 와서 이렇게 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문제. 이 집이 5명이 동일 세대예요? 아니에요?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동일 세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두 번째 뭘 물어봐야 돼요?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혹시 다른 집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없다예요. 그러면 세 번째 뭘 물어봐야 돼요? 이 집이 주택이 넘냐 상가가 넘냐를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집 혹시나 조특법의 감면 대상일지 아닐지도 물어봐야 돼요. 그럼 내가 물어서 답을 구해야 돼. 내가 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집도 없대요. 감면도 아니래요. 근데 이 집에서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또 물어봐야 돼요. 안 살았대요. 그러면 과세겠죠. 그런데 2010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집이래요. 그러면 안 살아도 관계없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그러면 이 집은 조정대상 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과세 대상이네요. 그럼 양도 차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A의 양도 차이를 구해서 첫 번째 A의 양도가는 얼마를 적용할까요? 50억으로 해요? 10억으로 해요? 그냥 10억으로 해요. 10억에서 취득가 5분의 1 빼요. 양도 차익 나오겠죠. 곱하기 50분의 50 마이너스 12를 대입하면 돼요. 되겠죠? 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25번 문제 갖고 계시면 하지 마세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1시 50분에 만납시다. 예.